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더러운 평화, 무엇보다 아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만 떠들다고 되느냐, 전쟁을 준비하자 이런 논리죠. 이게 참 보수적인 분도 아닌 극우적인 분들의 일부 시각인데 이런 논리입니다. 이 김대중 칼럼의 논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치열한 전선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지금 손해를 걱정하고 있는 게 젤렌스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EU나 나토의 그런 미국을 포함한 나토의 그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라 가장 노심초사하는 게 젤렌스키일 것입니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러한 미국의 그런 분산된 것에 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산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분산되고 있을 때 북한이나 중국이 대만이나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자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킬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외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5천 개의 그런 로켓탄을 쏘면서 도발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외부 환경을 분석하면 그 예상이 가능한 면이 나옵니다. 즉 그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협력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목표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하마스는 이 자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만들기 위한 이런 도발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모사드라고 하는 최고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또 아이언돔이라는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또 정밀 타격, 과학 정밀 그런 이 감시 시스템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이런 기습 공격에서 막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그것은 일종의 정보의 실패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 정무적 조직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마스나 이 가자 지역에 대한 민간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교만한 데 빠져가지고 오로지 그냥 군사적 힘에 의존해서만 방어가 가능하다는 오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사적으로 방어망이 된다 할지라도 날아오는 로켓탄을 공중에서 요격해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마스는 그래도 조악한 로켓탄이니까 중간 요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장사정포를 쏘기 때문에 불과 2분이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장사정포가 서울에 2분 동안에 어떻게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겠습니까? 이게 군사적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더구나 이거는 5천 개를 쏘았기 때문에 한두 개 쏘면 요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이언돔 한 세트가 20개의 로켓탄이라고 그러니까 다 커버하기가 역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공격을 할 것 같으면 모사드가 정보 실패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 정보에 실패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6.25 때 왜 북한이 우리를 침략했어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당시 소련과 중국이 이러한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인한 거잖아요. 김대중 칼럼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리크 주 유엔 소련 대사가 6.25가 일어나자마자 열린된 유엔 안보리 이사에서 소련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미군과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스탈린의 음모였습니다. 스탈린은 한국전쟁을 유도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군을 한국에 개입시키고 이를 통해 냉전체제를 구축화시켜서 동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 폴란드 등에 있어서의 이 공산주의 유성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국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느슨했던 나토 조직을 군사동맹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6.25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무너졌던 2차 대전에 패배했던 군수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리했지만 나중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이 압록강에 미군 부대가 들어온 것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1950년 10월 19일 38선을 미군이 넘으니까 걔들이 참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4대 강국의 이유가 있어서 6.25가 일어난 거죠. 물론 김일성의 남침오도가 가장 핵심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국제적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치슨 라인, 미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1950년 1월 달에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된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이 남침해도 좋다는 이 그린라이트를 녹색 신호등을 켜줬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한국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소련과 중국, 미국, 일본 4대 강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이 김일성도 속아 넘어간 것이고 이용당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일종의 그들의 어떤 폐감으로 활용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김대중 칼럼이 말한 대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폐감으로 활용될지를 고민하고
기획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힘의 관계를 분석해서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군사적으로 어떻게 막아보겠다는 사고는 하지하책입니다. 가장 유능한 지도자는 뭐예요? 전쟁을 막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이기는 게 가장 유능한 지도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일단 전쟁이 나서 이 1시간 만에 15,000발의 장사단포를 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도발이 나고 나서 다시 보복 공격해봤자 남북한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막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중국과의 러시아 관계를 나는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적 협력,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억제하도록 만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서 북한의 그러한 침략 의도를 고립화시키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괜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민국 안보를 무시한 채 그리고 대만 해협 전쟁에 앞장서 행동대장을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처럼 하마스처럼 대만 해협처럼 이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폐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왜 중요한지, 왜 민주당이 이 국가의 운명을 다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적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명백했을 때 미리 선제 타격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막겠다는 논리인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선제 타격의 가장 핵심적인 위험은 뭐냐면 과연 적이 우리를 공격할 정확한 징후와 증거를 누가 판단하고 확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누가 노출하겠어요? 다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 선제 타격하기 전에 선제 타격 징후가 보이자마자 바로 몇 분 이내에 공격이 감행될 텐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논리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적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침략자가 됨으로써 유엔 국가 안전보장 이사회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면 적도 같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불신이 증가되고 악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4I라는 게 있습니다. C4I가 C가 4개의 I라는 말인데, C라는 말은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앤드 인텔리전스에서 이것은 이 전장 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C4I를 통해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정보전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 자산을 다 미국이 위성을 통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선제 타격의 징후를 우리가 결정할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선제 타격 운운하는 거 이래 가지고 북 역시도 같이 선제 타격을 운운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 발생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중대장 시절에 자기 부대도 관리 못 해가지고 박격포를 오폭해가지고 애꿎은 병사를 죽게 만든 의혹이 있는 이 신원식 장관과 군대도 안 갔다고 선제 타격 운운하는 윤석열 이 국군 통수권자가 운영하는 이 한반도 관계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어제 제가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게, 신원식 장관이나 이제 보수적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9.19 군사 합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DMZ 그 주변에 있어서의 포사격 훈련이라든지 정찰 활동, 상호 확성기 비방 금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9.19 군사 합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해가지고 북이 공격한 것을 우리가 미리 정찰할 수 없도록 우리 발목을 묶는 행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산이랑 플랑카드에다가 그 양반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뭐 이적 행위, 뭐 문재인을 구속시켜라 막 이렇게 막 아주 극단적인 그런 플랑카드를 붙여놓은 거 보셨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 아시다시피 9.19 비핵 그 군사 합의를 17번 어겼다는 게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신원식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의 주장입니다. 17번 9.19 비핵 군사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효화시키고 정지시키자는 게 신원식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17번 중에 15번이 윤석열 정부 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론이 우리나라에 날라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슨 청솔대인가요? 우리 드론을 북한 영공에 침투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쪽이 제소됐는데 유엔에서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전협정을 그럼 생각해 봅시다.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돼서 7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요, 북한이 41만 4,731건을 했습니다. 유엔이 주장하는 게. 근데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81만 2,999건입니다. 이게 1953년부터 91년까지 상황에서 이렇게 유엔은 북한이 40만 건 이상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80만 건 이상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상호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전협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북핵 문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니까 북한 측에서 2013년 3월 달에 3월 5일 날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로 신원식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전협정을 북한이 40만 건 이상 위반했고 이미 2013년 3월 5일 날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정전협정 무효화 시킨 게 맞습니까? 지금 정전협정이 무효화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에요, 전쟁. 정전협정이란 말 그대로 지금 전쟁을 스톱시켜놓은 협정인데 이거 무효화시키면 지금부터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었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니까 정전협정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무효화될 수 없다.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이 합의 이것 자체를 몇 번 위반했다고 이거를 무효화 정지화시킨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협의가 있음으로써 계속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부부싸움하고 뭐 이혼혼자 뭐 싸우고 그러지만 그거하고 진짜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은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떻게 남북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관리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도 왜 폐지하면 안 되냐고 주장했던 이유가 개성공단이 북한의 서부전선 중심부에 우리나라 공단이 있고 5만 5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125개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면 북이 서부전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남침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게 개성공단이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천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은 물론이고.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남북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북한의 변화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자산이 제약되고 이번 하마스의 그런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우리가 정보의 실패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군사적으로 당연히 적의 공격을 타개시키는 튼튼한 국방이 전제돼야 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한의 관계를 관리하고 외교적으로 관리해서 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담보되는 것이지 이런 외교적 노력과 남북간의 관계 소통을 다 차단하고 적대적 감정을 증폭시키고 서로 천선제 타격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나도 한 대 때리겠다는 그런 마지막 수단을 의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군사 전장 국가가 된다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일본이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외평채 비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투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되면 이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반사이익을 일본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지금 IMF 이후 처음으로 25년 만에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대한민국이 뒤처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2% 올해 성장하는데 우리는 1.4% 성장입니다. 미국도 2%, 세계 평균 성장률이 2.6%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1.4%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가세도 이렇게 적게 거치는 거고 법인세도 그날도 적게 거칠 텐데 법인세를 또 감세를 해준 바람에 27조가 넘는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림살이를 못하고 뭐 147개국을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녔다는데 뭘 142개국 뭘 했는지 저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칼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거꾸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이제 이 농성이 끝나고 나면 11월 9일 날 7시에 조계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선전포고의 출판 기념회를 해서 전국적으로 순회 출판 기념회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송영길 TV를 보고 계신 분 여러분들 만약에 각 지역마다 신청을 해주시면 오늘 포항에서도 한 분이 오셨는데 포항이나 울산이나 경주나 이런 지역에 만약에 몇 분이라도 출판 기념회 요청을 하시면 출판 기념회 개념을 떠나서 북 콘서트를 통해 우리가 같이 독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송영길 TV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시면 일정 정도 숫자가 조직이 되면 제가 작은 지방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이 여기 농성장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고